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시황 업데이트와 한류 그리고 추천 종목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주 초 애플카와 현대차, 기아차 협력이 취소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급락하자 하락 출발했었죠. 더불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 또한 약세를 보이며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도 했고, 춘절, 중국의 설날이죠. 춘절을 앞둔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4명, 모두 해외 유입에 그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하락하던 한국 증시가 결국 보합 수준에서 끝나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부양책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안의 규모가 과도하며 한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거론되면서 주목받은 제넷 옐런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위험이라고 인정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정책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과도한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험은 팬데믹 충격에 따른 피해라고 주장했고, 부양책이 도입되면 내년에 다시 완전 고용으로 갈 수 있다며 대규모 지원안을 옹호했죠. 경기 부양책이 유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위기는 경기 부양책으로 2년 안에 완전 고용에 가깝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점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는 2008년 위기가 완전 고용에까지 72개월 걸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빠르고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펼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최근 연기금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최근 연기금의 움직임은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늘어나면서 자산 배분에 설정된 비율을 초과해서 매도세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6.8%로 낮출 계획이죠. 주가가 상승해 평가액이 늘어나는 주식을 국민연금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의 매도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자산배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국내 증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연기금에 근무해보니 자산배분은 Strategic Asset Allocation과 Tactical Asset Allocation으로 나뉘어지는데요. Strategic Asset Allocation은 큰 줄기를 잡고 Tactical Asset Allocation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데, Tactical Asset Allocation은 5% 정도의 밴드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미 확정된 큰 줄기의 자산 배분에서 주가 평가액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내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연기금이 주식을 다시 사면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시장에 투자되는 절대 금액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수급에는 큰 불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개념으로 지리적 경계와 장르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초기 한류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문화 현상이었지만 2010년 이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장르에 있어서도 드라마에서 출발해서 K-팝, 영화, TV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한식,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뷰티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은
화려한 퍼포먼스, 외모, 보컬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들과 이들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뮤직비디오의 영상미, 그리고 그 결합이 우수한 음악의 이미지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팬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인 더 쇼는 전 세계 28만 명이 시청을 하며 성황리에 끝났죠. 이는 5만 명을 수용하는 스테디움 콘서트를 5번 한 것과 맞먹는데요. 온라인 티켓 가격이 42,000원 정도 했으므로 예상 수입은 117억에 이를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죠. 지난해 6월 열린 BTS의 온라인 콘서트는 75만 명이 시청해 260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죠. 역대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 싸이, 블랙핑크, BTS가 휩쓰는 모습을 이렇게 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가속화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컨텐츠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류 미성숙 시장이라 여겨졌던 미국이나 남미 및 유럽 국가들에서 한류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는 지난해 누적 다운로드 숫자가 1억 건을 돌파하고 1603개의 스타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네이버는 글로벌 K-팝 스타인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끌어들여 양사의 한류 플랫폼인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해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만들 예정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또 YG와 계약을 맺고 투자를 단행했죠. 이에 따라 YG 플러스의 아티스트들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올라와 음원을 유통하고 공연하고 협업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현 시점에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인 랜선 콘서트는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이 실제 공연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몰린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One Source Multi-Use, OSMU, 한 가지 IP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융복합, 크로스오버, 컨버전스가 가능하며 웹툰, 웹소설 등의 원작을 IP 삼아 게임 스토리로 활용되거나 캐릭터, K-팝, K-패션, K-뷰티, K-푸드, K-화장품, K-전자제품까지도 한국의 감성을 확대할 수 있는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한국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K-셀리브리티와 글로벌 팬덤과의 소통이 강조된 위버스 플랫폼의 경쟁자가 이제 플랫폼인 유튜브 또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급하는 넷플릭스 또는 디즈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글로벌 프리미엄을 받아 글로벌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주제인 종목 추천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은 제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테슬라가 현금성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5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1달러를 들고 있을 때 그 1달러가 1달러의 가치를 하는 것은 1달러의 구매력이 1달러만큼 있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믿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도 전 세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처럼 발행량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를 하겠는데요. 테슬라는 그동안 물먹는 하마 취급을 받았죠. 테슬라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적자를 6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번에는 7억 2,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실적이 개선됐지만 전기차의 판매만으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켓 등 11개 주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량에 비례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이 테슬라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부족분을 채워왔습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판 탄소 크레딧 규모는 16억 달러로 연간 순이익 규모의 2배 규모이며 탄소 크레딧이 없었다면 적자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수익성에는 아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후 크레딧 수익은 점차 감소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 자동차 자체의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어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테슬라는 고성능 완전 전기 자동차,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 및 임대하고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죠. 테슬라는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제로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판매, 보험, 택시, 슈퍼차징 스테이션의 운영 등을 원스톱샵이자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단순 자동차 업체의 기업 밸류에이션 접근법으로 멀티플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 테슬라 매출의 약 84%가 자동차 사업부에서 발생했지만 단순 전기차 제조업체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 및 상용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오토파일럿을 통해 사용자들의 주행 데이터를 이미 몇 년간 수집해왔고 차량 생산 및 인도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데이터의 양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테슬라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저궤도 위성은 GPS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PS가 수미터의 오차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저궤도 위성들은 1cm 이내의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특성들은 앞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자동차에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율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딜리버리 서비스나 응용 서비스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인 것이죠. 차량 내에서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것이고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쇼핑이나 클라우드,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차량과 신호 간의 통신, 사물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테슬라는 FSD,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 칩을 판매하고 OTA, Over the Air 기능을 통해 FSD 칩에 탑재된 자체 OS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세계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2020년 현재 2.7%에서 2040년에는 5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목표로 삼은 50만 대를 테슬라가 판매하며 3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현지 공장의 생산을 늘리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중국 시장에서는 모델3가 또 큰 인기를 얻으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업부의 매출에는 Automotive Regulatory Credits, 일종의 탄소 배출권 매출이 포함됩니다. 이 크레딧은 2018년 4억 1,800만 달러에서 19년 5억 9,400만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1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따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8년과 2019년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2020년의 흑자도 크레딧을 판매액을 빼면 적자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크레딧 판매 역시 수익 모델의 일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판매나 에너지 솔루션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익이 아니다 보니 테슬라는 아직 적자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사의 테슬라의 차량 생산 및 인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반적인 매출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찌되었든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유형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슬라의 멀티플 추정과 적정 주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치 평가를 위해 피어 업체들의 2020년, 2022년 PSR, Price Sales Ratio를 말하는데요. PSR은 주가가 매출의 몇 배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PSR인데요. 그 PSR을 살펴보고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추정하여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PSR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이거 피어 그룹과 비교를 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복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BMW PSR이 2020년 0.3, 0.6, 0.5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평균값 0.5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니오, 엑스펑, BYD의 평균값이 27.8, 그리고 플랫폼 업체의 PSR 같은 경우는 애플은 8.3, 페이스북 8.9, 구글 7.7, 알리바바 9.8, 우버 9.3 해서 8.8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 업체에도 비교를 했고요. 멀티플을 추정할 때는 저희가 자동차를 30% 웨이팅을 주고 전기차는 30%, 플랫폼에 30%, 에너지에 10% 정도의 웨이팅을 줘서 저희가 받은 PSR의 추정치는 11.7, 2020년 기준, 그리고 2020년, 21년의 기준에 6.6을 계산해내서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테슬라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적정 주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회 코너의 추정으로는 356달러가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PSR 멀티플을 적용한 테슬라의 적정 시가총액은 3,422억 달러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온 우주에 개인과 기관의 돈이 테슬라에 쏠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된 점, PSR을 요즘 전기차, PSR의 평균값인 20배로 적용을 한다든지, 글로벌한 기업이 글로벌한 시총을 받는다고 전제했을 때 1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건 아주 낙관적일 경우 그렇습니다. 성균관대의 결과값과 저의 판단력을 접목시키면 지금 주가는 약간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이 높다면 다소 축소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